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중간사편 강의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시 국가들이 출현하기까지 그리스 1200년 역사 핵심 정리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스 문명의 시작은 이 에게 문명으로 불립니다. 에게 문명은 순차적으로 발흥한 남방의 크레타 문명과 북방의 미케네 문명으로 나뉩니다. 크레타 문명은 주전 2000년경 크레타 섬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최고 문명을 꼽히온 이집트와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서양에서는 문명의 씨앗이 크레타 섬에서 가장 먼저 발화한 거죠. 하지만 크레타 문명은 자신들이 문명을 전해준 미케네 문명에게 바통을 넘겨줍니다. 아마도 거대 문명을 담기엔 크레타 섬이 너무 비좁았을 겁니다. 크레타 문명의 수도인 크노소스가 그리스 본토에서 밀려온 아카이아인들에게 정복되면서 에게 문명의 주인도 바뀝니다. 이때가 주전 1350년경입니다. 지도와 함께 보겠습니다. 자, 크레타 섬에서 시작된 크레타 문명이고요. 바로 이집트와 길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그런 이점을 살려서 유럽 문명의 모태가 되는 크레타 문명이 시작이 되고, 그걸 바톤 타치한 게 바로 미케네 문명입니다. 미케네 문명. 자, 아카이아인들은 그리스 본토에 살던 사람들로 이 호머의 일리아드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스인들이 사용하는 그리스라는 말은 그리스인들도 전혀 모르는 말이었죠. 이 명칭은 나중에 그리스 세계를 접수한 로마인들이 붙인 명칭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신이 사는 땅을 헬라스라고 불렀습니다. 스스로를 헬렌의 자손이라 칭한 데서 기인하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탄생한 문명도 헬레니즘 문명으로 불립니다. 그리스를 칭하는 한자어 히랍도 이 헬라스에서 왔죠. 철저한 무인 시대였던 미케네 문명을 통해 에게 문명권은 이오니아 지방까지 확장됩니다. 이오니아는 이 당시 그리스인들이 소아시아 연안에 개척한 식민지들을 가리킵니다. 지도와 함께 볼까요? 바로 미케네 문명이고요. 바로 이들이 개척한 소아시아에 있는 이 해안에 있는 연안 이 지역을 바로 이오니아 지방이라 하죠. 바로 이 밀레토스, 여기에 이제 바로 철학의 아버지인 탈레스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요. 자, 이곳은 정치, 경제, 전쟁, 문화, 사상 등 모든 면에서 그리스 본토에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참고로 그리스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도 그리스 본토가 아닌 이오니아의 밀레토스 출신이죠. 주전 1250년경 그리스 연합군이 페니키아의 세력권인 트로이를 10년간 공격하는 트로이 전쟁은 호머의 일리아드의 메인 테마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트로이 전쟁은 해상 무역권을 놓고 그리스가 이 페니키아의 거점을 점령하는 과정이었죠. 트로이 한번 볼까요? 바로 이곳이 이제 트로이 문명권이고, 그리고 미케네 문명권 둘이 이제 한판 붙는 게 10년간 벌어진 바로 트로이 전쟁이 되겠습니다. 12개 도시 국가를 중심으로 이오니아 동맹이 결성되면서 이오니아는 역사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현재 그리스와 터키 지도를 보면 이 터키 해안에 붙어 있는 섬들 중에 대부분이 그리스 영토인데, 터키 해안에 대한 이 그리스 영유권은 이미 3000년 전부터 있어 왔던 겁니다. 400년간 지속된 미케네 문명은 도리아인의 남하로 멸망합니다. 주전 12세기경 본격적으로 남하를 시작한 도리아인은 철기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무력으로 미케네 문명을 멸망시킵니다. 이후 그리스는 주전 1200에서 800년까지 400년간 암흑기가 이어집니다. 이 시기는 기록은 물론 유적도 파괴된 흔적만 보이는 그리스의 중세였죠. 도리아인에 의해 박살난 미케네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이들에 의해 소아시아의 맹주인 히타이트 제국이 멸망하고 이집트도 목숨만 연명한 채 해안 도시들이 초토화됩니다. 이 시기 이스라엘 해안에 정착한 미케네 유민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블레셋 민족이죠. 골리앗이란 영웅을 배출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 말입니다.
400년의 암흑기가 지난 주전 8세기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시리아에 의해 정리될 무렵 그리스도 질서를 잡아갑니다. 폴리스로 불리는 도시국가들이 본격적으로 건설된 것도 이 즈음이죠. 수많은 도시국가들 중 도리아인이 건설한 스파르타와 또 도리아인의 침략을 피해 도망간 아카이아인이 건설한 이 아테네가 대표 주자로 앞서 나갑니다. 그리스는 중부 지방인 테살리아에만 평야가 있을 뿐 남부 지방은 대단히 척박합니다. 바위 틈 사이에 난 풀을 먹이며 약간의 목축, 올리브와 포도 재배만 가능할 뿐 밀 생산성은 대단히 낮았죠. 이 즈음 산과 계곡을 경계로 곳곳에 도시국가들이 세워졌는데 이런 지세 때문에 왕정 확립이 어려웠고 군웅할거 시대가 꽤 오래 지속됩니다. 좁디 좁은 그리스 본토에만 많을 때는 700여 개의 도시국가가 난립했다니 상상이 가십니까? 평야는 얼마 없고 그나마 귀족들이 독차지하고 있으니 대다수 평민들은 생존을 위해 바다에 배를 띄울 수밖에 없었겠죠. 처자식을 굶어 죽일 순 없었을 테니까요. 다행히 에게에는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가 아니라 눈앞에 섬들이 보이는 다도해입니다. 평소엔 잔잔했기에 험준한 산과 계곡에 도로를 내는 것보단 바다에 배를 띄우는 편이 훨씬 수월했을 겁니다. 좁고 척박한 땅에서 독립심은 강해도 협동심은 약에 쓰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그리스인들. 이들은 해외로 진출해 각자 도생하지 않았다면 본토 안에서 이전 투구를 벌이다 공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 그리스인들은 일족을 거느리고 해외로 진출하는 게 대유행이었죠. 그리스인들은 이집트처럼 이미 국가가 형성된 곳도 그리고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지경도 피했습니다. 아직 국가가 없이 부족 단위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만만한 지역을 공략해 원주민을 내쫓거나 노예로 삼은 후 해상무역을 위한 전초기지를 만들었죠. 아테네가 건설한 나폴리, 스파르타가 건설한 타란토, 고린도가 건설한 시라쿠사 등은 이 시기에 만들어지는데 고대 그리스인들의 이 도시 선택에 대한 해안에 현대인들이 볼 때도 감탄할 정도입니다. 이 도시들은 바다를 향해 열린 항구이지만 풍요로운 배후지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본토의 그리스인들이 개척한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는 대그리스로 불릴 만큼 번영을 구가합니다. 지성사에서도 피타고라스가 학교를 세우고 유클리드가 학설을 발표하고 플라톤이 방문하고 또 아르키메데스가 활약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자랑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식민도시와 본토 모국의 관계는 느슨하고 냉담해집니다. 대그리스 지역 지도를 한번 볼까요? 바로 시칠리아와 바로 남부 이탈리아 이 지역이 바로 대그리스로 불리는 지역이죠. 자, 그리스인의 왕성한 식민지 개척은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주전 9세기 말부터 8세기 초까지 이어진 1차 식민 활동기에는 이오니아, 남부 이탈리아, 시칠리아를 위주로 그리고 주전 8세기 중엽에 이루어진 2차 식민 활동기는 마케도니아, 트라키아, 흑해 남부로 세력이 확장됩니다. 지도 함께 볼까요? 자, 1차 활동기는 바로 대그리스, 시칠리아와 남부 이탈리아, 그리고 이오니아 지방이 중심으로 2차는 바로 이 마케도니아 그리고 트라키아 그리고 흑해 이 지역들이 이제 2차 때 개척이 되고 자 약간 이제 색깔이 이제 회색으로 된 이 지역들 여기는 바로 이 그리스인보다 먼저 지중해에 진출했던 이 페니키아인들 이 페니키아 세력권이 되죠. 바로 이 페니키아와 그리스가 바로 이 해상 패권을 놓고 한판 붙은 것이 바로 이 트로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즈음 기념비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4년에 한 번 열린 올림픽 제전입니다. 1회 올림픽이 주전 776년에 열린 겁니다. 이때는 식민지 개척이 일단락되고 본토와 식민지 간의 연대감이 필요한 시기였죠. 참가 자격은 그리스어를 말하고 그리스 신을 숭배하는 모든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본토와 식민지에 흩어진 그리스인들의 연대를 위한 축제였죠. 최초의 경기는 왕복 달리기였고 점차 멀리뛰기,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레슬링, 복싱 등이 추가됩니다.
이들이 달리던 중앙의 트랙 길이는 1스타디온, 지금의 185m인데 이 스타디온, 이 말에서 오늘날 스타디움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경기는 30세 이상 어른이 나체로 참가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균형 잡힌 육체만큼 아름다운 게 없다고 여겼습니다. 당시의 슬로건은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였죠. 마침 올림픽 경기도 7, 8월에 열렸기에 나체도 별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경기는 외국인과 노예도 관람 가능했지만 여자는 관람 불가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세계는 상상 이상으로 남성들만의 세계였죠. 올림픽은 로마의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폐지될 때까지 1169년 292회 대회가 개최되는데 이건 실로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발명하고 창조하는 능력은 탁월하지만 지속성은 떨어지는 민족이 그리스인이기에 더욱 그러했죠. 그리스인들이 올림픽을 이토록 오래 존속한 것은 올림픽이 그리스인들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좁디 좁은 본토 안에만 무려 700개의 도시국가가 난립했으니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늘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는 게 일상이었겠죠. 올림픽은 7일간 경기를 포함해 한 달간 무조건 휴전이고 제우스 신 앞에 모두 서약했죠. 만약 이 기간에 전쟁을 일으키면 신과의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고대 올림픽은 전쟁의 일상이던 고대 그리스인들이 공생을 위해 만든 지혜라 할 수 있죠. 우승자에 대한 표창은 고작 월계관을 씌워주는 게 전부였지만 그는 도시국가의 자랑이었습니다. 특히 25회 올림픽부터 대미를 장식한 전차 경기 우승자는 지금의 월드컵 우승팀의 MVP와 같은 영광을 누렸습니다. 로마가 그리스 세계를 접수한 이후에도 올림픽은 계속되다가 주후 393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폐지됩니다.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한 테오도시우스에게 올림픽은 여러모로 깨름직했을 겁니다. 첫째, 올림픽이 사교의 우두머리인 제우스 신에게 맹세를 하고 시작한다는 점. 둘째, 외설스럽게 나체로 경기를 한다는 점. 셋째, 스포츠이긴 하지만 싸우고 경쟁한다는 점. 이런 게 그랬죠. 그리스는 지중해를 무대로 식민지를 개척하는 고졸기를 지나 본격적으로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고린도와 같은 도시국가들이 세워지는 고전기로 진입합니다. 2차에 걸친 식민지 개척에서 스파르타는 1차만 참여하고 곧바로 국가 바로 세우기에 들어갔는데 이로 인해 고전기에서 스파르타가 다른 도시국가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치고 나갑니다. 자, 오늘 이렇게 도시국가들이 출현하기까지 그리스 1200년 역사를 간략히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